어차피 곧 죽을 거잖아라던 아들. 내 장례식장에서 사람들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나는 내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차피 곧 죽을 거잖아요. 2023년 가을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 45살 아들 준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엔 더 이상 온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 아이를 위해 살았던 내 73년 인생이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차가운 미소, 손자 지우의 당황한 눈빛.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 마지막을 준비하기로.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남겨줄 마지막 선물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요.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어머님, 요즘 제가 출근 준비하려면 화장실 좀 비워주셔야 하는데 아침마다 너무 오래 계시는 거 아니세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한 척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짜증을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미안하구나. 내가 좀 더 서두를게. 나는 서둘러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아직 세수도 제대로 못했지만 며느리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손자 지우가 아침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할머니 옆에 앉아 제잘제잘 떠들던 아이였는데 요즘은 엄마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그래. 지우야, 학교 잘 다녀와. 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수진이 지우의 손을 잡아 끌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늦겠어. 빨리 가자.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 준호가 퇴근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간단히 드세요. 수진이가 피곤하대요. 혼자 챙겨 드실 수 있으시죠? 그래. 그래야지. 나야 뭐 김치에 밥만 있으면 되는 걸. 너희 걱정하지 말고. 준호는 대답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작은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 몇 조각과 된장찌개 한 그릇.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밤늦게 옆집 은혜 씨가 찾아왔습니다. 영자 씨, 요즘 많이 수척해지셨네요. 밥은 제대로 드시는 거예요? 아이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괜찮아요. 무슨 소리예요? 요즘 준호네 집에서 영자 씨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그래요. 나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애들도 사는 게 힘들어요. 준호가 회사에서 승진 탈락했다는데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요. 그렇다고 어머니한테 그렇게 대하면 되나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혜의 따뜻한 손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 씨, 당신 건강 좀 챙기세요. 병원은 다녀요? 요즘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요. 사실이었습니다. 당뇨약을 끊은 지 2달이 넘었습니다.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느꼈지만 아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내 자리는 점점 좁아졌고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거실 소파에서, 그리고
내 아들의 마음속에서.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바닥이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고 그 다음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수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당장 입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혈당 수치가 너무 높고 신장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언제부터 약을 안 드셨어요? 젊은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이 병실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입원비만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데요. 우리 지우 학원비도 빠듯한데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당장 병원 와봐요. 지금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진행 중이라 못 가요. 수진이가 알아서 해줘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준호의 짜증 섞인 목소리.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 저 집에서 약만 먹을게요. 애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요. 환자분, 지금 상태가 심각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은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괜찮습니다. 제발 그냥 퇴원시켜 주세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날 저녁, 준호와 수지는 거실에서 나를 마주 앉았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기가 힘들어요.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때요? 거기가 어머님한테도 더 나을 거예요. 전문 간호사들도 있고 똑같은 어르신들도 많고요. 수진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더 이상 예의를 갖출 필요도 느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케어해주는 게 훨씬 좋잖아요. 우리도 솔직히 엄마 병원비 감당하기 힘들어요. 준호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엄마가 짐이 되는구나.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짐이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준호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어차피 곧 죽을 거잖아요. 그전에라도 편하게 지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어차피 곧 죽을 거잖아요. 내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었던 아이, 밤새 열이 나면 등을 토닥이던 아이, 학교 입학식 때 손을 잡고 함께 울었던 그 아이, 그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베개를 입에 물고 온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영자 씨,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은혜 씨,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젯밤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영자 씨,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신,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은혜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근데 나는 정말로 곧 죽을 거예요. 의사가 그랬어요. 제대로 치료 안 받으면 오래 못 산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당할 거예요? 아니에요.
영자 씨, 당신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그 시간만이라도 당신답게 사세요. 어떻게요? 일단 제가 아는 변호사 한 분이 있어요. 만나봐요. 당신 재산 있잖아요? 남편 보험금이랑 예금이랑 그리고 시골에 땅도 있다고 했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 5천만 원, 평생 모은 예금 3천만 원, 그리고 시골에 있는 땅, 그 땅을 준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가치가 15억까지 올랐다는 것을요. 은혜 씨, 변호사 연락처 좀 주세요. 그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마지막은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일주일 후 나는 은혜와 함께 강남의 한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최은혜 씨한테 대략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어머님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산이 어떻게 되시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통장, 토지 문서, 보험 증서, 예금이 8천만 원, 시골에 땅이 하나 있는데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고 들었어요. 정 변호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토지 등기부등본 좀 봐도 될까요? 서류를 확인하던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땅, 현재 시세가 최소 15억은 됩니다. 재개발 조합 설립이 끝났고 내년 초에 분양 시작 예정이에요. 아드님은 이 땅을 모르시나요? 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 명의로 바꿔놨는데 준호한테는 말 안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럼 유언장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의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죽으면 장례식을 특별하게 치르고 싶어요. 어떻게요? 제 인생의 진실을 모두가 알게 하고 싶어요. 준호가, 수진이가, 그리고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정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의 마지막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그날부터 나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요양원 팜플렛을 가져와 내게 보여줬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여기 괜찮아 보이죠? 시설도 깨끗하고. 그래, 알았다. 나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한편 나는 은혜의 도움으로 작은 노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0년간의 기록들, 준호를 키우며 겪었던 일들, 며느리가 왔을 때부터의 변화들, 그리고 마지막 6개월의 일기. 영자 씨, 이거 정말 공개할 거예요? 네,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내가 어떤 엄마였는지, 준호가 어떤 아들이었는지. 후회 안 해요. 후회는요, 이미 다 했어요. 2달이 흘렀습니다. 내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양원 입소 날짜 잡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수진이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나는 다른 곳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요양원이 아닌 호스피스 병동을. 그 주말 나는 지우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말 좀 들어줄래? 네. 할머니가 곧 멀리 갈 것 같아. 그런데 지우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할머니, 어디 가세요? 나는 손자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사람은 말이야, 가족한테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야. 할머니를 잊지 말고 나중에 크면 좋은 사람이 되렴. 할머니, 왜 그런 말씀 하세요? 무서워요. 괜찮아. 지우야, 할머니는 지우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워. 할머니가 지우 나이 때 키운 사람이 지우 아빠거든. 그때 아빠는 지우처럼 할머니한테 잘했는데 나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밤 나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은혜가 차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준호 부부에게 쪽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요양원 가는 게 부담스러워 먼저 갔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리고 나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유언장 최종본입니다. 확인해 주세요. 나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예금 8천만 원은 손자 지우의 교육비 명목으로 신탁. 단, 준호 부부는 관리인에서 제외. 토지 15억은 세 곳에 기부. 아동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은혜에게 1억. 장례식은 정 변호사가 주관하며 조문객들에게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 낭독.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한 달이 더 흘렀습니다. 준호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조차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12월 어느 추운 아침,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은혜가 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 편히 가세요. 당신의 마지막 뜻, 제가 꼭 지킬게요. 고 김영자님의 장례식장이 어디죠? 3층 특별실입니다. 준호는 피곤한 얼굴로 장례식장에 들어섰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은 것은 새벽이었습니다. 여보, 장례식은 누가 차린 거야? 엄마가 어디서 돌아가신 거래? 수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정 변호사라는 사람한테 연락받았는데 장례식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준호는 멈춰 섰습니다. 영정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문객이 너무 많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어머니의 친구들, 그리고 낯선 사람들까지. 저기 상주 맞으시죠? 고인의 아드님이신 정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죠? 우리 엄마가 고인께서 생전에 모두 준비하셨습니다. 장례식도, 이 모든 것도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영정 사진 옆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준호에게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상 속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 영상을 남기는 건 너를 원망하려는 게 아니야. 단지
진실을 말하고 싶어서야.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했어.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내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너를 키웠지. 식당 일도 하고 청소 일도 하고 힘들었지만 행복했어. 내가 있었으니까. 영상 속 어머니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였을까?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된 건 내가 결혼하고 승진해서 탈락하고 그러면서 엄마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 엄마도 알았어. 내가 너희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곧 죽을 거잖아요. 내가 엄마한테 한 말이야. 그날 엄마의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 내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었던 아이가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 준호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원망하지 않아. 단지 슬플 뿐이야. 너를 사랑했던 만큼 마지막이 슬프구나. 영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엄마한테는 내가 모르는 땅이 있었어. 내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둔 땅인데 재개발이 되면서 15억이 됐지. 근데 그 돈은 너한테 가지 않을 거야. 뭐라고? 수진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그 돈은 엄마가 평생 도움받고 싶었던 곳에 기부할 거야. 아이들 돕는 곳, 노인들 돕는 곳, 그리고 엄마의 유일한 친구, 은혜에게 조금, 손자 지우를 위한 교육비도 신탁해뒀어. 근데 너희는 관리인이 아니야. 변호사님이 지우가 성인 될 때까지 관리하실 거야. 장례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준호야, 이게 엄마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돈이 아니라 교훈. 사람을 돈으로만 보면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준호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는 너를 용서해. 그리고 여전히 사랑해. 하지만 너는 너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영상이 끝났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지우가 울먹이며 달려왔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아빠 나쁘다고 했어? 아빠가 할머니한테 그런 말 했어. 지우야, 할머니가 가시기 전에 나한테 말씀하셨어. 아빠가 어렸을 때는 할머니한테 잘했는데 지금은 달라졌다고. 할머니가 많이 슬프셨대. 준호는 아들을 안을 수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인께서 남기신 편지를 낭독하겠습니다. 정 변호사가 봉투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조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73년을 살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난다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 주는 말들. 그것이 얼마나 깊이 박히는지. 부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특히 늙은 부모님께. 조문객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아들 준호에게 너는 좋은 아이였어. 하지만 어디선가 길을 잃었지. 엄마는 내가 다시 그 길을 찾길 바라. 지우를 보면서 말이야. 내가 지우 아빠로서 지우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게 너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거야. 준호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했습니다.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슬펐습니다. 장례식장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은혜가 천천히 걸어와 준호 앞에 섰습니다. 준호 씨, 영자 씨는 마지막 3달 동안 호스피스 병동에 계셨어요.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면서. 그래도 단 한 번도 당신을 원망하는 말씀 안 하셨어요. 오히려 당신이 힘들까봐 연락 안 한 거래요. 최은혜 씨, 당신이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영자 씨가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계셨던 거. 은혜는 작은 사진 한 장을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어린 준호가 어머니 품에 안겨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1983년 5월 준호 돌잔치. 내 인생 최고의 날. 준호는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죄송해요.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그는 최악의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수진과는 이혼 조정 중이었습니다. 당신 엄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졌어. 수진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혼자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지우의 양육권은 수진이 가졌지만 주말마다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빠, 할머니, 산소 가보고 싶어. 어느 토요일, 지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 둘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묘지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저 지우예요. 보고 싶어요. 지우가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준호, 엄마, 제가 정말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우를 키우면서 매일 깨달아요. 엄마가 저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가 너무 나쁜 놈이었어요.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다니. 어차피 곧 죽을 거잖아라니. 그게 사람이 할 말이었나요? 준호는 땅에 이마를 댔습니다. 엄마, 저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 뭐라고 하시는데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지우한테는 좋은 아빠가 되라고. 준호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그러셨을 것 같구나. 아빠가 약속할게. 지우한테는 절대 그런 아빠 안 될게. 둘은 한참을 묘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정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엄마가 기부하신 곳에서 봉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시겠어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엄마의 뜻을 이어가고 싶어요. 정 변호사는 잠시 준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기뻐하실 겁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매주 노인복지관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식사를 돕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아드님, 효자시네요. 한 할머니
아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효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엄마한테.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달으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비 오는 일요일, 준호는 혼자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엄마, 오늘 봉사활동 갔다 왔어요. 엄마, 나이 또래 되는 할머니 한 분이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는 우산도 쓰지 않고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엄마가 왜 그렇게 참으셨는지, 왜 아무 말 안 하셨는지. 저 때문이었죠. 제가 힘들까봐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의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어요. 하지만 남은 인생은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사람으로 살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일어서서 깊게 절을 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늦었지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가장 큰 복수는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자는 복수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사랑은 영원하지만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후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후회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것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준호는 어머니 무덤 앞에 섭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후회 없이 사랑하십시오.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